네, 그럼 이번 시간은 저기 304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소득세 이론 안 푼 것들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인데 3번까지는 풀었었죠. 4번에 일원 근로자인 최세무 씨의 금액 일당이 15만 원일 경우 당해 일당 지급 시 원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액은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 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일단 나온 거니까 일당에서 얼마를 빼냐면요. 10만 원을 빼세요. 여기에 최저세율인 6%, 6%를 곱해요. 그럼 나온 금액이 A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얼마를 빼냐면요. 55%를 빼면 돼요. 일용직 원천징수 세액이 되겠습니다. 세액 공제가 55%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당이 15만 원이죠. 15만 원에서 얼마를 빼냐면요. 10만 원 빼요. 여기에 최저세율 6%.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5만 원에 6%하면 3천 원인가? 이게 3천 원. 여기에서 세액 공제로 얼마를 빼주냐면요. 55%. 그러면은 요 금액이 3, 4, 12, 3, 5, 15. 1350원 나오겠네요. 자, 그다음 5번. 다음 사례에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가장 큰 경우는 1번에 이만복 씨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100만 원. 복권 구입비 1000원이니까 경비가 1000원 빠지겠네. 100만 원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의 20%죠. 2번 세무사업을 하는 이세무 씨가 일시적인 강의를 하고 받은 100만 원이 일시 강연료 수입. 얘도 기타 소득이죠. 동그라미 1번은 100만 원에 1000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 20%. 2번은 일시 강연료 소득이니까 경비가 몇 프로 빠진다라고 했어요? 2018년 4월 1일 이후분은 70%, 70만 원이죠. 여기에 20%. 자, 3번. 호텔 종업원이 봉사료로 받은 사업소득 금액. 봉사료는 몇 프로 뛴다라고 했어요? 5%죠. 자, 그 다음에 이금융씨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로 받은 100만 원. 이자 소득은 14% 원천 징수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가장 큰 거는 1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 볼게요. 보기를 보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거주자인 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땡땡 우루샵을 운영하고 갑이 있죠. 갑은 어디서 운영한대요? 우루샵. 땡땡 우루샵이 있는데 얘는 어디서 운영을 한대요? 땡땡 우루샵은 역삼동. 자, 그 다음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음식점은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죠. 갑의 주소지는 어디 있대요? 주소지는 또 서초구 서초동에 있대. 주소는 서초.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간헐 세무서는 으르샵은 역삼세무서고 음식점은 서초세무서. 맞겠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사업장 간헐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되니까 맞고. 2번 갑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간헐 세무서는 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니라 주소지 간헐 세무서죠. 서초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겠네.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하고 4번을 읽어보면 맞는 말이고. 7번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짜리죠. 나의 3억 원 이하의 복권 당첨 소득. 복권은 20%. 다의 비실명 이자 소득. 최고는 아니고 높죠. 40%짜리. 그 다음에 일당 15만 원의 일원 근로소득. 이게 가장 낮겠네. 6%짜리죠. 답은 3번이 되겠고. 8번은 풀었었죠. 9번
다음 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짜리죠. 나의 비실명이자 소득 40%, 다의 봉사료 5%, 나의 3억 원 이하의 복권 당첨 소득 20%짜리죠. 그러면은 답이 3번이 나올 거예요. 자, 10번. 다음 페이지 10번 했었죠? 그 다음 11번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가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5월달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 자를 물어보죠. 1번에 연봉 4,500만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2월달에 연말정산하죠. 연말정산으로서 납세무 종결. 2번 고용관계 없이 기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받은 1,600만 원만 있는 자. 강연료 소득이죠.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얘는 5월달에 세금 신고해야 되겠죠. 소득 금액도 지금 300이 넘어요. 기타 소득 금액이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데 경비 70% 빼면은 소득 금액 300이 넘기 때문에 무조건 5월달에 가야 돼요. 3번. 국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14%떼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죠. 5월달에 갈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 7천만 원인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연말정산 가능하다라고 썼죠. 답은 몇 번이겠어요? 2번. 그래서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니까 2월달에 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소득세법상 가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는 1번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는 경우 300만 원 이하니까 안 해도 되겠죠. 2번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 안 해도 돼요. 3번 한 가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두 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5월달에 가서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2월달에 만약에 두 소득을 합산해서 제대로 신고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잘못 신고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5월달에 세금 신고하러 가야 돼요. 4번에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은 1번 국에서 받은 이자소득이 1,200만 원 있는 경우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2번 로또, 복권은 분리과세. 3번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고 200만 원의 매각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건 사업소득이죠. 소득신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급여 근로소득이니까 5월달이 아니라 2월달에 세금 신고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경우죠. 종합과세 2배사 근년기 합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일단 답은 제가 1번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나요? 자, 잘못 설명한 것 같아. 여러분들 13번에 동그라미 1번 다시 이야기할게요. 국에서 받은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앞에서 얘기 안 한 부분인데 근데 금융소득 있잖아요.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뭐 하고 줘야 돼요? 세금 띄워줘야 되겠지. 원천징수하고 줘야 돼요. 자, 근데 국에서 받은 이자 소득 있죠. 국의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원천징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는 거잖아요. 국의 이자는 국외의 그 세율로 뭐 원천징수가 되든지 했겠죠. 국내에서는 원천징수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받은 자는 국에서 받은 이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5월달에 세금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국외 이자 소득은. 그래서 5월달에 세금 신고할 때 합산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이 2번이에요. 복권. 여러분들 일단 무조건 그렇게 외우세요. 분리과세 3가지 있죠. 복권, 그 다음에 일용직, 그 다음에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렇게 외웠는데 1번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5월달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 경우예요. 자, 14번 소득세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은 나중에 배울게요. 아직 안 배웠어요. 2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이다.
아니에요. 2번 아니에요. 왜냐면은 입에사 근년기랑 퇴직이랑 양도는 분류해서 가세하죠. 별도 가세단 말이야. 퇴직은 퇴직대로, 근로는 근로대로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서 납세의무 종결이잖아요. 잘못된 건 2번이에요. 자, 그다음 그 14번에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은 뭐 읽어보면은 뭐 배우지 않은 내용이 배운 내용인데 4번은 배운 내용이죠. 근데 읽어보면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321페이지 가볼게요. 자,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이 있는데 연습 문제 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번이겠지. 4번은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 이자는 기타 소득이라고 썼죠. 2번 틀린 것은 1번이겠지.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 써요? 사업소득이라고 썼죠.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1번에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건 안 배운 거죠. 넘어가세요. 2번은 됐고 3번도 됐고 4번인데 3번이 답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할게요. 뒤에 근로소득 할 때 할 테니까 일단 3번도 패스. 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및 가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가세되지 않는다. 틀렸죠. 입에사 근년기는 합산해야 돼요. 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번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이죠. 일시이기 때문에. 2번 일시적인 금전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거는 이자소득이에요. 근데 금전 대여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건 이자인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하면 안 돼요. 3번 공동사업자 중 출자 공동사업자로서 얻는 이익. 배당소득이라고 썼죠. 4번 복식포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 자산의 처분소득. 이건 사업소득이 맞죠. 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은 맞고 다음 페이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맞고 3번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이겠지. 저작자 이외의자가 받는 게 기타 소득이었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7번 소득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1번이겠네. 1번은 배당이고 2, 3, 4는 이자죠. 8번 가세 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 금액 중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은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은 2번이겠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안 한다라고 썼죠. 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것은 1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시간으로 인해 통상임금의 가산하에 받는 연 300만 원 이내의 급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근로소득 할 때 할 테니까 일단 패스. 답은 1번인데 패스. 1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1번에 그러니까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 이거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요. 5월 달에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주거용 아파트를 1년간 임대하고 받은 1,200만 원의 주택 임대 총수익 금액. 이거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긴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1세대 1주택인 자가 그 한 채를 임대하고 받는 월세는 비과세라고 했었죠. 고가주택은 제외인데 1세대 2주택부터는 2주택자 이상은 1년간의 임대료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한다라고 했어요. 과세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은 사업소득이고 3번은 이자소득, 4번도 사업소득. 11번 11번 나중에 할게요. 일단 패스. 근로소득 안 배워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 12번 다음 중 소득세가 가세되지 않는 경우는 1번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이거는 기타 소득이죠. 2번에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 부업 소득. 이게 답이 되겠네. 비과세죠. 3번은 사업소득, 4번은 기타 소득.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가세되는 경우는 없다. 왜 없어요? 있지. 고가주택 있죠. 2번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가세하지 않는다. 전세금 있죠. 전세, 보증금.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은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애매한데, 일단 틀린 거는 확실하게 틀린 건 1번이죠. 1번이 확실하게 틀렸고, 2번에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전세금 있잖아요. 전세금은 1세대 3주택부터 과세를 하는데, 이거 됐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넘어가세요. 그냥 전세는 고려하지 마세요. 답되는 문장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뭐 3번에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의 전착계액이 3억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 전세금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까지 외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세는 3주택 이상일 때만 과세가 된단 말이야. 시험에 여기까지 외우면은 여러분들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패스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1번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3번에 동그라미 4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는 그 세대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걸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14번,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철수의 2018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종합소득금액은 2배사 근년기를 더해야 되겠지. 퇴직하고 양도는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타 소득금액하고 근로소득금액 더하면은 4,500, 3번이 답이 되겠고,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1번 종업원의 급여는 당연히 포함되겠지. 2번도 그렇고 3번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을 때 복불복이에요. 그냥 뭐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틀리면은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세요. 이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다음은 3번인데,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된 일반 가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계정 과목이 VAT 대여금이죠. 자산이에요. 비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개하실 때 부가세 매입세액은 계정 과목을 뭘로 써요? VAT 대여금으로 쓰죠. 답이 3번이고, 1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익금액이 산입되는 항목은,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복불복이에요. 법인세를 배우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법인세를 배우고 소득세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감으로 때려잡아서 맞추면 맞추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거 할 시간에 실기를 더 열심히 하세요. 일단 답은 뭐냐면요, 총수익금액이 산입되는 항목은 4번이에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1, 2, 3이 왜 아니냐? 그럼 법인세 배우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소득세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기에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판매 장려금은 받으면 수익이에요. 돈 받은 거니까. 죄송해요. 설명이 좀 엉망이네. 어쩔 수 없어요. 16번은 패스. 내년에 책 낼 때는 16번 같은 문제는 빼려고요. 자, 1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한 것은, 이런 거는 맞아야 되겠죠. 답이 이자소득이죠. 이자소득은 경비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필요경비가 없이 총수익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라고 했어요. 1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에 사채이자, 이거 확실히 이자죠. 3번에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이거 확실히 이자죠. 4번에 비영업대금 이익, 이거 확실히 이자죠. 1, 3, 4는 확실히 이자예요. 찍어도 2번을 찍어야 돼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소득 중 운영수익, 이건 기타 소득이단 말이에요. 근데 기타 소득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2번을 제가 설명한 적은 없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그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 3, 4는 확실하게 이자 소득인 거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소득세 문제를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단 말이에요.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고 그래요. 시험에서 배운 게 나오면은 맞추세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그런 거를 설명한 거지, 자주 출제되지 않는 지엽적인 내용은 완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은 못 맞춰요. 여러분들도 못 맞추고 딴 친구들도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가감히 버리시고 실기, 꼭 맞출 수 있는 실기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거의 끝나가는데 326페이지 가볼게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의 공제. 자, 이제 결손금이 있는데 결손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2, 배, 사,
근, 연, 기가 있죠. 예, 퇴직하고 양도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럼 이자 소득 금액이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는 데는 경비가 없죠. 배당도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는데 경비가 없고,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빼야 되겠어요? 필요 경비를 빼야 되겠죠. 근로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데 얘는 근로소득 공제란 걸 빼고,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 기타 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요. 자, 결손이라고 하는 거는 경비가 더 많아가지고 적자는 걸 이야기해요. 예. 수입보다 경비가 더 많은 경우, 이걸 결손 났다라고 해요. 자, 그럼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일단 어떤 게 있느냐? 이자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배당도 마찬가지. 예, 근로는 적자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일과 관련해서 쓰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연금도 마찬가지. 자, 기타 소득도 결손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필요 경비가 더 많은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자, 결손이 인정되는 소득은 사업소득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이배사 근년기, 그 다음 퇴직 있죠. 퇴직은 결손이 발생할 수 없고, 양도소득 있죠. 양도소득은 집을 사서 파는 건데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326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인정. 자, 그다음 그 표가 있죠. 표 설명해 볼게요. 칠판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결손금이 있는데 결손금은 우리가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타 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하냐,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된단 말이야. 설명해 볼게요. 자, 이자 소득 금액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배당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은 3천만 원. 그 다음에 사업 소득 금액, 자, 사업 소득 금액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 일반 사업 소득 금액 있죠. 이렇게 결손이 발생했어요. 결손이 9천만 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 중에서 임대인데 비주거형, 주거형이라고 할까? 예, 주거형 임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 얘도 결손이 2천. 자, 그 다음에 또 사업소득 금액, 얘는 비주거형 임대, 얘는 결손이 5천.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이 1,000.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금액 1,000.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요랬다라고 할게요. 이배사 근년기. 자, 요랬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소득 금액을 제가 세 가지로 구분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소득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업소득 금액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업소득은 주거용 임대가 있고 비주거용 임대가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이 비주거용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있죠. 비주거용 상가 같은 경우, 상가 임대하다 보면은 임대가 세가 안 나가면은 거기 상가 구입하면서 대출 받아서 이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이자 비용 나가면은 적자예요. 결손이 100% 결손이단 말이야. 세가 안 나갔을 때. 그럼 이 결손금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하냐? 안 돼요. 비주거용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안 되고 이월시켜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비주거용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하고 통산을 해야 돼요. 얘하고만 통산이 가능하지 타소득과 통산이 안 된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럼 나머지 결손금 얘들 있죠. 일반 사업소득 금액의 결손하고 주거용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 두 가지는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해요. 그럼 1억 1천만 원이죠. 그럼 통산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근연기 2배 요 순서대로 통산해요. 그럼 얘하고 일단 먼저 까지 끼고 까지 끼고 까지 끼고 까지 끼고 까지 끼고, 그럼 7, 1억 1천만 원이 남네. 다 까지 끼고도 이게 다 같은 걸로 보세요. 그럼 1천만 원만큼의 결손금이 남죠. 자, 요거는 다음 연도로 2월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음 연도를 2월 시켜가지고 다음 연도에 갔더니 이자 소득 금액이 없고 뭐 배당도 없고 그 다음에 얘도 없고 얘는 5, 2, 5, 2, 2 1 할까? 1. 그러면은 이 1천만 원을 얘는 8 소득이 확 줄었어요. 자, 이 1천만 원의 결손금을 이제 타소득하고 통산하면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2월 결손금이다라고요. 다음 연도로 결손금이 2월 되는 거를 2월 결손금이다라고 하고 다음 연도 2월 시켜서 또 통산하면 돼요. 타소득하고 통산하는 순서는 근연기 2배 요 순서대로 하면 되겠고, 이 2월 결손금 있죠. 얘는 몇 년간 2월 가능하냐면요, 10년 동안 2월 시켜서 쓸 수 있다라는 거.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결손금 설명을 다 드렸는데 아셔야 될 거를 크게 세 가지 설명해 볼게. 책 보세요. 자, 326페이지 결손금 공제의 두 번째 주. 결손금은 어디서만 발생한다라고요?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 자, 그 다음에 결손금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한데 어떤 소득은 통산이 안 된다라고요? 비주거용 임대, 임대소득 중에서 비주거용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이월시켜서 그 소득에서만 공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손금이 올해 다 까고도 남아있으면 다음 연도로 2월이 가능한데 2월은 몇 년간 가능하다라고요? 10년간. 자, 그 다음에 327페이지 공동사업자가 있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사업할 때 개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요. 그럼 공동으로 사업하는데 공동사업장을 차려요. 근데 이 공동사업을 할 때 이제 출자라고 하긴 그렇고 투자를 두 명에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운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동사업장에서 총수익 금액하고 필요경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총수익 금액이 900.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450이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45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갑의 지분율이 50%, 을의 지분율도 50%, 5대 5예요. 그럼 갑하고 을의 소득을 계산할 때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자, 이게 얘들이 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갑하고 을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세금 계산을. 아니에요. 공동사업장을 얘를 1거주자로 보고 하나의 거주자,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거를 1거주자로 보고 총수익 금액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해서 소득 금액을 구해요. 소득 금액이 450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뭐 수익을 50% 떼가고 비용을 50% 떼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거를 적용할 때는, 소득 금액을 구할 때는 얘를 1거주자로 보고 모든 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누구하고 누구한테 뿌리느냐? 갑하고 을의 소득에다가 뿌려요. 몇 대 몇으로? 5대 5로. 그럼 소득 금액이 얼마씩 배분되는 거예요? 225, 225씩 이렇게 반씩 배분이 되는 거겠죠? 5대 5니까. 그래서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을 구할 때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얘를 하나의 한 명으로 보고 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 나온 소득 금액을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 있어요. 갑하고 을의 손익 분배 비율을 몇 %로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분배를 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1번이 그런 내용이고 그 2번에 공동사업 합산과세인데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뭐 세금 회피하려고 그런 거죠. 만약에 이게 갑 혼자 한다라고 하면은 100%의 소득 금액을 지가 다 가져가면은 세금이 많이 나와요.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을 분산시키면은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낮은 구간으로 적용되니까 세율 구간이. 근데 이 손익 분배 비율을 만약에 허위로 정했다. 실제가 아닌 허위로 정했다라고 하면은 허위로 정하는 게 들켰어요. 뭐 미리 자수하진 않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주자 그 책 읽어보면 거주자 1인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특수관계자예요. 뭐 친인척 관계다. 그럴 경우에는 지분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게 명백하다라고 하면은 그 주된 공동사업자 있죠. 주된 공동사업자한테 다 합산을 시켜요. 반으로 못 쪼개요. 합산시켜서 얘가 다 가져간 걸로 보고 소득세 과세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327페이지 3번의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그 연도 중에 미리 낸 세금이 기납부세액이에요. 1번의 원천징수세. 그 여러분들이 돈 벌 때 있잖아요. 회사 다니시면은 세금 띄시죠. 근로소득. 근로소득 받으실 때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세금 띄시고 그다음 뭐 이자는 14%뭐 그런 식으로 세금 띄고 받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 정확하게 할 때 원천징수세액은 빼주겠죠. 이번에 중간연합세액이 뭐냐면요. 이 사업소득자에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28페이지 이 사업소득자가 있잖아요. 대상이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 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5월 달에 한 번에 다 세금 내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간에 끊어가지고 반년치에 대한 거를 반기 결산을 해서 11월 달에 예, 신고를 하래요. 자, 신고를 할 때 원래 원칙은 보통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반이 날라와요.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요. 반. 그러니까 직전 연도 소득세를 1,000만 원 냈다. 그러면은 한 500만 원 정도가 일단 고지가 날라와요. 예, 직전 연도 낸 세금의 반. 예외적으로 자기가 실제로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하면은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은 신고한 대로 받아줘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고지하는 거 있죠. 원칙은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반을 내는 게 원칙인데 이 고지할 때 있잖아요. 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다. 30만 원 미만이면은 괜히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거들 징수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은 괜히 쓸데없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징수 안 해요. 그래서 고지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고지하지 않는다. 네, 고지서 발부 안 해요. 자, 설명을 다 드렸고 329페이지 가보세요. 자, 1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옳은 것은 1번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렇죠. 그게 맞네. 부동산 임대는 제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비주거용 임대만 제외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1번이 맞겠네요. 2번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니죠. 비주거용은 아니죠. 3번 2배사 근년기는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는 제외죠. 4번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아니에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이 공동으로 하면은 지분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에만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327페이지 그 가운데 2번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공동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손익분배 비율을 봤더니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명백하다, 허위인 게 명백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된 공동사업자한테 합산해서 소득세 계산한다라는 거. 자, 329페이지 2번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승권 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번에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2월 결성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데 아까 2월 결성금은 몇 년간 2월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10년이죠. 근데 이게 2008년 12월 31일 이전부는 5년이에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월 결성금이 5년간만 2월 가능했어요. 어쨌거나 1번 맞는 말이에요. 2번 결성금과 2월 결성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는 2월 결성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결성금을 공제한다. 결성금하고 2월 결성금이 동시에 존재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2월 결성금이 1,000만 원 있죠. 근데 이때 먼저 또 그 해에 결성금이 5천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얘를 먼저 써야 되느냐? 이거는 2월 결성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다 까짓게요. 당해 연도에 소득하고 다 까짓 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결성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자가 6천이 있었다. 이건 없었고 이것도 없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하고 일단 먼저 쓰고 난 다음에 1,000이 남죠.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거예요. 이게 5,500이었다고 할게. 그럼 얘하고 먼저 까짓 끼고 나머지 500은 여기서 쓰는 거예요. 2번이 틀렸어요. 좀 문제가 지저분하죠. 굳이 이런 지문을 답으로 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3번 계속 읽어볼게요. 사업소득의 결성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그렇죠. 4번 결성금은 사업자가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익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성금과 2월 결성금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금액의 추계 시에는 원칙적으로 2월 결성금의 공제를 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은 또 배우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추계 있죠. 추계라고 하는 거는 이 필요경비가 사업자들이 이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장부 기장을 해야 돼요. 기장에서 그 영수증이나 뭐 증빙 있잖아요. 증빙 처리가 돼야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기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추계로 신고할 거단 말이에요. 추계는 법에서 일괄적으로 너네가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정해놓은 경비율이 있어요. 그 경비율만큼만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추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결성금을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결선 났던 게 장부 기장이 안 돼 있으면은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계 시에는 2월 결성금 공제를 할 수 없게 해요. 2번 사업소득의 결성금은 5년간 2월 아니죠. 10년이죠. 답은 2번이네. 4번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하다. 몰라도 돼요. 됐어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사업소득의 결성금 공제 순서가 올바른 것은 근년기 2배죠. 근년기 2배. 2번이 답이겠네. 5번 거주자 이세원 씨의 2018년 각 소득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아. 이세원 씨의 2018년 가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예요? 얘가 4천이네. 그러니까 4천.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이 2천. 요게 2천이네. 그 다음에 사업소득금액이 음식점업이 있네. 음식점업에서 이거 까야 되겠네. 그럼 3천이 되겠네요. 근로소득금액이 2,500. 그럼 얘는 타소득하고 통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안 되고 얘하고 합산하면 얼마가 돼요? 5,500이 되겠네요. 비주거용 임대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음 연도를 2월에서 그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배운 내용인데 6번하고 7번은 나중에 볼게요. 일단 패스. 8번 소득세법상 중간연합세액 및 분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인데
고지서에 의하여 발급한 중간해납세액이 50만 원, 아니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중간해납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고지금액이 30만 원 있잖아요. 얘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것만 외워두시고 다른 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이론을 설명 다 했는데 시험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제가 한 것만 열심히 하시고 시험에서 만약에 안 배운 게 나왔다 그러면은 가감하게 찍으세요. 찍으셔서 꼭 맞추세요. 그러면은 소득세 이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